네, 호남 일정을 마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손실보상 50조 원 지원에 협조를 하겠다면서 그런데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다시 역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가 충청권 방문을 시작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입니다.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를 타고 호남을 갔는데 호남에 한 4일 갔잖아요. 꽤 많은 시간을 호남에 투자한 것 같고 부인 김혜경 씨는 이틀 먼저 또 호남을 가서 먼저 활동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호남 지역 순회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호남 메타버스는 다른 지역보다 하루가 더 늘었어요. 네. 저 메타버스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아이디어를 낸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그런데 다른 지역은 2박 3일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호남은 3박 4일이니까 하루 더 늘렸습니다. 그만큼 호남에 공을 들이겠다는 거고 예. 민주당이 호남 정당을 탈피한 지는 오래됐지만 호남이 민주당의 심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그런 일정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이게 언론엔 잘 안 나왔지만 그 호남 일정 유튜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가 환호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지 않고 대권을 잡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대권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포석 하나를 충실하게 아주 안정되게 놓은 일정이라고 봅니다. 예. 호남에 사실 하루 더 투자를 해서 공을 들인 느낌은 큽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컸던 거는 이제 어저께가 이제 선거 100일 앞둔 시점이었는데 예. 100일 앞둔 시점에 있어서의 여론의 향배라는 것이 본선에 상당히 이제 귀착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지율을 올리는 데 있어서 본인의 지지 기반이라는 데에 집중해가지고 지지율을 올린다는 목표가 있었던 것 같고 어떻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쫓아가는 후보로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전달된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메시지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민생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예. 그리고 이제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윤석열 후보 그 자영업자 지원 50조 공약도 받아들이겠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그와 동시에 얘기한 것이 이제 전두환 추징법을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5.18 역사 왜곡에 대한 그 법을 만들겠다는 것.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한 측면에 있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전향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물론 호남이긴 그래서 나왔겠습니다만 뭔가 이제 저분이 법률가 출신인데 과연 법률가로서 맞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들한테 좀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측면은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호남 마지막 일정으로 영광을 갔잖아요. 근데 이게 그 많은 그 언론에서 보도한 게 영광이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이니까 그럼 호남에서 이낙연 전 대표랑 만나서 손 한번 서로 들어주나 이런 기대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장면은 안 나오네요. 이 부분이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정말 관심사입니다. 네. 그런데 일부는 이낙연 후보가 왜 좀 더 저렇게 후보가 불쌍하리만치 열심히 뛰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이런데 좀 도와주지 왜 그러냐라는 게 있고 여전히 이낙연 후보님으로 후보를 교체하자는 지지자들도 계십니다. 소수긴 하지만 예.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지지자들을 만나서 그 아픔을 위로하고 당신도 위로받고 이런 행보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대선의 과정에서 과거 같으면 그냥 언론에 한 줄 나올 때 이낙연 후보가 와서 손을 들어줬다. 뭐 이렇게 끝나는 세상이라면 괜찮지만 이낙연 후보가 흔쾌하게 진정성 있게 하지 않고 화면에 잡히면 오히려 그게 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 여전히.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낙연 대표께서 5년 후를 생각하고 벌써 지지자 결집을 시작했다를 얘기하시면서 안 좋게 말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홍준표 후보가 2030 플랫폼 하는 거랑 이낙연 대표께서
이렇게 자기 지지자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위로받고 조직을 다지는 것은 미국에 바이든이 있다면 5년 후에는 이낙연이 있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미국에 바이든이 있다면 누가 있다면 대한민국엔 홍준표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확고한 권력 의지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긍정평가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아쉽겠죠. 3박 4일이고 사실 이번 일정 잘 보시면요. 네. 시작은 DJ의 고향에서 마무리는 이낙연 예. 대표의 고향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4일을 기다리면서 와주시기를 앙망하고 강훈식 본부장은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깜짝 일정이면 깜짝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한 걸로 봐서 아마도 공을 들였을 것 같은데 예. 이낙연 대표님과의 만남이 불발돼서 아쉽겠지만 앞으로 100일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느긋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적절한 시점을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건 뭐 가봐야 알겠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장동 의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동의 안 되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일단 이 문제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든 이재명 후보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명분을 얻는 거거든요. 저희가 1992년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 당시에 민자당의 내부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민정기를 대표하는 박태준 최고위원 돌아가셨죠. 이분이 이제 탈당 문제가 나왔을 때 설득은 못했습니다만 김영삼 대통령이 광양제초소를 내려가가지고 4시간 동안 설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탈당하는 대열들을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분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이제 4박 5일까지 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영광 일정을 한다는 거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이제 그 마지막 영광 가기 직전에 이제 선대위에 새로운 인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비서실장을 이낙연계 사람으로 쓴다든지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한다는 측면 그런 면에서 이제 민주당의 지지자들한테 명분을 얻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보들은 그 당연히 대권 후보로서는 해야 될 그런 행보라고 봐야 돼요. 예, 호남 메타버스는 3박 4일로 정정하겠습니다. 4박 5일 말씀하셔가지고 3박 4일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손실보상 50조 원 제안을 수용하겠다며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윤 후보도 이에 응답을 했습니다. 이 내용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포기하고 어떤 형식이든 간에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골목 상권에 그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자고 말씀드렸으니 내년 당선된 후라고 조건 붙이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본인이 제안하신 50조 원 지원 사업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가 일치돼서 합의하면 기재부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민주당 정부가 일찍이라도 그걸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요. 포퓰리즘적인 재난지원금 살포는 놔두고 뒤늦게 좀 깨달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윤석열 후보의 제안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제안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응답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이번 이재명 후보 제안의 배경을 분석한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저건 후보의 정치 철학과도 관계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는 실용, 국민 이익 우선으로 가겠다 이런 거고 예. 개혁은 원칙대로 가겠다. 그래서 아까 지적은 좋은 지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전두환 추징금이 과연 상속될 수 있을까? 예. 이건 법적으로 꼼꼼하게 검토돼야 될 사안인데 어쨌든 기조는 경제는 실용으로 가겠다. 국민께 이익을 드리겠다 그런 거고 근데 저럴 때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런데 그 트레이드 마크를 버리면서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 가지고 정치권이 싸우느니 마치 솔로몬의 친모 심정으로 그냥 윤석열 후보의 제안을 받아서 빨리 자영업자들 힘든 분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양보하고 나오면 저럴 때 윤석열 후보는 아 고맙다.
이게 정말 우리가 국민을 위해 대국적인 정치를 하자. 이렇게 나왔을 때 더 점수를 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에 비친 태도는 이겼다 내가 너 졌어 이런 태도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보기에 물론 안 좋고 국민 보시기에도 저럴 때는 그냥 흔쾌히 고맙다. 예. 앞으로 파트너가 될 만하다. 이런 식 태도를 취하는 게 더 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윤석열 후보의 어떤 답변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또 보니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반응이 다소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당초에 이 내용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진 자영업자들을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전 국민 제한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업 제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5천만 원까지. 어떻게 보면 뭐 예측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오미크론까지 전파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3회국 단계가 멈췄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향후의 과정들을 봤을 때 이런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게 조금 이재명 후보가 전향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좀 늦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올해 예산이 604조 원입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통과 시한은 내일 모레 이틀이 남았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50조 원을 추가로 편성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하나는 세출, 그러니까 써야 될 돈을 조정하는 것. 그러니까 604조 중에 50조 원은 8%가 넘는 금액인데 이걸 이틀 동안 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이제 적자 지정을 편성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한다라고 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일단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느냐. 그래서 민주당하고 정부가 이 문제를 협의해 가지고 오면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예. 저는 지금 일정 정도 뭐 오늘 내일 사이에 의지가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출을 일부 조정하는 부분들에 더해 가지고 50조 원이 다가 아니더라도 정부 쪽에서 문재인 정부와 기재부에서 이 정도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적재 지정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게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시간은 어렵습니다만 일단 정부 입장들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 아울러서 제가 좀 주제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는 지금 사실은 방역 상황이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양쪽 후보들이 지금 본격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지금 대면 활동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양쪽 후보들 다 우리 가급적이면은 대면 유세를 좀 자제하자. 충분히 우리 정해진 실내 공간 내에서 방역수칙 지키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요즘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부에서 방역 단계를 푸니까 지방자치단체 정부에서 엄청난 행사들을 해요. 축제를 하고 해요. 예. 아니 국민들이 생업을 위해 가지고 장사하시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방역을 조심해야 될 정부조차도 그리고 지방 정부조차도 때는 이때다 하고 예산을 쓰면서 막 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김장해서 나눠주면 되지 꼭 김장 나누기 행사를 왜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아마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우리가 지금 방역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캠페인하면서도 같이 촉각을 세우자 하면은 훨씬 더 국민들이 좋아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후보들이 예. 매우 좋은 그러네요. 제안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때는 자영업이나 경제활동, 생존을 위한 활동은 막으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저 이 부분을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김부겸 총리께서 이 부분은 정말 유의하셔서 재정을 지출하는 돈 쓰는 행사는 막아도 돼요. 예. 그런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 예를 들면 방역 단계를 조정해서 지금 영업을 풀었거든요. 영업 제한 시간이 없는데 그거를 막는다거나 이렇게 할 때 저는 정말 그 민심의 저항이 말도 못하게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대선 이후에 곧바로 내년 6월에 지자체 선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 나갈 후보들이 여기저기 막 행사를 만들고 행사에 참여해요. 그리고 현직 지자체장이 기초든 뭐 광역이든 본인이 출마할 예정이 되어 있으면
행사를 많이 해서 본인을 알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우려스럽게 행사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런 재정 지출을 하는 행사들을 축소해야 되는 거다. 예. 이렇게 봅니다. 두 분이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해주셨네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외부 영입 인사 1호를 조금 전에 저희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오늘 10시에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1982년생의 조동현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입니다. 육사 출신이고요. 우주산업 전문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언급도 했습니다. 30대 워킹맘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이로는 이제 40이 된 거죠. 이라크 자해툰사단 한미연합사령부 외교부 정책기획실 육군본부 정책실 이래서 육사에서 나온 이후에 17년간 군복무를 했어요. 다양한 이력이 있습니다. 1호 외부 영입 인사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와 공동 선대위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이 인재 영입에 있어서 그리고 외연 확장에 있어서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없어서 네.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번은 오랜만에 말로 홈런은 아니더라도 일단 첫 번 인재 영입은 거의 홈런에 가깝다. 그리고 애초에는 제가 3루타 정도라고 보려고 했는데 네. 이게 대비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올드보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올드보이들과의 헤게모니 갈등으로 시끄러운데 민주당이 상큼하게 나이도 적당하고 예. 일도 경험도 좋고 특히 군 출신이다 보니 민주당으로서는 늘 그 대선 시기에 북풍몰이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전히 대한민국엔 태극기 세력이 존재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흠잡을 데 없는 이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상큼한 느낌을 주는 젊은 여성이라 이렇게 다각도로 다양하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것 같아서 예. 오랜만에 적시타 날렸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1호 영입 이미지 좋았습니까? 잘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국민의힘에서도 사회 안전, 특히 이제 아동과 범죄, 여성 안전과 관련해서 활동해왔던 이수정 교수를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주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한국의 대선 캠프 그래서 앞으로는 꼭 이번에 이제 이 조동현 교수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것을 이전에 제일 먼저 시행했던 분이 이제 그 이명박 캠프 때 포항공대 총장님을 영입한 적이 있었고, 근데 왜 그러냐면 정부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이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이 조동현 교수를 영입한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잘한 거라고 보여지고, 당연히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도 이런 이제 과학기술과 미래 투자에 대한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영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각 캠프에서 좀 방역 전문가들도 한 명씩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네. 평상시에는 막 굉장히 대단하게 막 찾다가 실제로 이 캠프를 구성할 때는 안 부르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내년 3월 달 이후까지 봤을 때, 그리고 딱 집권하자마자 방역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방역 전문가들도 선거대책위원장급으로 영입을 하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정하는 인재들이 영입되면 굉장히 좋겠네요. 너무 좋은 예. 아이신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19대 때, 그게 2012년 총선 때, 그때 새누리당이었죠. 그때 비례 1번이 새누리당이 민병주 의원이셨어요. 과학기술 전문가. 예. 그리고 이분이 같이 제가 같은 상임위에서 일해보면 전문성과 성실성, 그리고 그 정파성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정파성은 없고 전문성은 높아서 의정활동 평가 늘 1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 있어서 요즘 이분이 뭐 하시나 제가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과학기술 분야하고 방역 전문가 부분은 이건 꼭 필요한데 정은경 청장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양쪽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이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주셔서 각 캠프에서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저희 윤석열 후보 행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충청의 민심을 들여다보는 중인데 지금 눈에 띄는 점이 김병준 위원장과 동행을 했더라고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까? 일단 전략적으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충북을 이기는 쪽이 대선을 결국 이기더라. 충북뿐만 아니라 중원 전체, 충남, 대전까지를 망라하는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본격적인 지방 행보를 충청에서 시작하자. 이런 차원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김병준 지금 이제 상임공동위원장이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실은 세종시 공약을 만들고 그것들을 추진해 가는데 역할을 했으니까 네. 상징성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어제 원자력 연구원을 비롯해서 정부의 실정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저녁 때는 이제 이 청년들하고의 만남.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선대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혼란을 떨쳐내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유권자들을 향해서 지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행보라고 봐야죠. 그에 앞서서 선대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 비판을 듣고 이번 충청권 순회 일정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께 물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요즘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말합니다.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 개인의 사당의 길을 가겠다는 발상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발상에서 청와대 독재가 싹트고 집권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독재적 발상의 다름 아닙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사당의 길을 가는 것이다. 독재자의 발상이다라는 비판이네요. 비판은 자유니까요. 근데 저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런 말씀 하시려면 어제 청년 모임에 1시간 늦게 가셨다면서요. 지각했더라고요. 네, 원래 1시간 반인데 1시간 늦게 가서 40분밖에 못하고 나왔는데 네. 그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런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께서 하셔야 될 일은 캠프가 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일정 관리를 잘못했다, 이런 뜻이고, 네. 저 메시지도 너무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민주당은 근본 있는 정당입니다. 민주당의 상임 고문만 해도 국회의장 출신, 총리 출신이 질비해 계십니다. 대선 승리를 위하여 실행력을 높이고자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뭉친다라는 의미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는 것이지, 네. 민주당같이 근본 있는 정당에서 독재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제가 온라인 입당법을 만든 이후 온라인으로 입당한 당원들이 민주당의 근간이고, 그분들은 집단 지성으로 만약에 저런 일이 벌어진다면 벌어질 일도 없겠지만 그거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이 근본 있는 정당의 독재라는 단어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고, 네. 이제 김병준 위원장 건 좀 얘기해야 되는데, 예. 김병준 위원장이 이제 저렇게 동행하는 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같아요. 별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듯이 충청의 아들이라는 게 소구력이 있겠냐. 근데 그것도 누구에게는 소구력이 있고 누구에게는 없고 누구는 싫어하겠죠.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 과거 코드다, 그게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방식을 왜 쓰냐는 요지로 비판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이게 상대를 비판하기보다는 내 쪽을 잘 챙겨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공동선대위원장을 영입을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 그리고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인데 일단 인물의 면면 그리고 영입 의미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이재명의 민주당을 비판하는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는 저는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발간된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제 우리 정치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걸 보면 정당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정당을 대표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지도자의 자의적인 뜻에 의해 가지고 민주주의가 후퇴해 간다라는 아주 역사적 고증들을 해놔요.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뜻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최민희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민주당이라는 단단한 토대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재명 후보도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정당이 운영된다라고 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을 저는 이제 이 윤석열 후보가 던진 것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우리 한국 모든 정당은 정말 정당이 정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기 변화들을 못 해가니까 대부분 다 외부에서 들어오고 뭐 흔들리고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조경태 의원을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게 되는 과정은 이 이낙연 후보 문제처럼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 문제처럼 지금 아직 그 홍준표 후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조경태 의원이 다선이기도 합니다만 홍준표 후보 쪽에 현역 의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거든요. 선대위원장을 했었고 그래서 일단 적극적으로 이 홍준표 캠프 또 유승민 캠프에 있는 분들은 지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뜻이고 저는 이제 이수정 교수 등용과 관련해 가지고 뭐 그 이준석 대표 간에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지금 우리 유권자들이 이 사회 안전과 안심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그 필요성들은 굉장히 절실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뭐 이수정 교수가 그렇게 아주 뭐 그 급진적인 뭐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이수정 교수가 역할을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캠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적절한 영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수정 교수 영입에 대해서는 그 자체만으로 대한 평가도 있고요. 이준석 대표는 분명하게 언론에 몇 번 나와서 영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영입 발표되기 몇 시간 전에도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 말을 했는데 바로 몇 시간 후에 영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뭐 충청 지역 동행 일정도 대표는 몰랐었고 지금 상황이 보실 때 정말 대표를 좀 패싱하는 듯한 느낌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 갈등은 다 있습니다. 예. 특히 정치권처럼 현실 권력. 그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사람은 600조가 되는 매해 예산을 어디에 쓸지 어떻게 할지를 큰 틀을 잡는 사람입니다. 예. 정치, 외교,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미국은 2만 명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7,700명 정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이죠. 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대선 국면에서 각 당에서 갈등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민주당은 내부에서 충분히 소화해서 겉으로 표면적으로 발표될 때는 갈등이 최소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말씀하셨듯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워낙 이재명 후보가 추진력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 우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전 과정이 사무총장이 그만둘 때도 희생하겠다 이렇게 그만두는 반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국민의힘은 대표와 후보 간의 갈등이 그대로 노출된다. 이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예.
이게 제가 근본 있는 정당은 이런 갈등이 외부로 노출되는 게 최소화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가 이제 안타깝게 탈락하시고 지금 안 나타나시고 계시잖아요. 네. 이 문제를 놓고 언론은 키우려고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당 차원에서 잡음이 납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낙연 후보를 비난합니까? 안 하잖아요. 참고 기다리는데 예.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은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막 거친 말을 주고받아요. 그러다가 주접 떤다는 말까지 오갑니다. 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야. 지금 외부 인사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누굽니까? 저는 정말 그 길을 못 찾는 국민의힘을 되살린 사람이 이준석 대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팬덤을 만들어서 예. 당원수도 느린 대표인데 이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이렇게 노정되잖아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정당의 구조라든지 정당의 성숙에 대한 문제 제기를 동의합니다만 민주당은 이런 류의 고민, 이런 갈등이 이미 2016년에 끝났다는 거예요. 예. 그때 김한길 대표, 박지원 대표 얼마나 그 당을 흔들고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국민의당으로 안철수 후보와 같이 나가면서 민주당은 저런 시절을 끝내고 온라인 입당한 당원들을 중심으로 탄탄하게 구조를 만들어서 예. 뭐 독재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될 만큼 안정됐는데 오히려 걱정할 부분은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 이수정 교수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반대하고 심지어 오늘은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정을 취소한 거잖아요. 취소는 확실히 했더라고요. 오전에 언론사 포럼이 있었는데 9시에 그거는 취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보수 쪽이 어떤 가치와 누구를 중심으로 헤쳐 모여 해서 예. 국민들께 이재명 후보가 기본주택으로 주택정책을 간다면 우리는 뭘로 가겠다를 내놔야 되는 시점인데 그건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고 예. 최소한 대표가 언론에 나와서 후보를 디스하고 이런 일은 국민들께 안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게 더 위기죠,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태근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전에 언론사 포럼이 있었는데 당일에 급하게 취소를 했습니다. 일단 취소한 것까지는 확인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위원장과 충청권에 내려가는 것도 보도에서 여러 본부장들과 이준석 대표도 포함해서 같이 함께 동행할 거다라는 기사가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가 전혀 듣지 못했고 만약에 본인이 동행할 거면 본인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캠프에서 그런 게 선대위에서 물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약간 불쾌한 느낌. 그리고 어제 저녁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웃음 하나 있고요. 저렇게요.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가 딱 저렇게 한 문장만 남기고 1시간 뒤에는 웃음 표시 옆에 소문자 P인데 소문자 P가 저게 뭔가 싶었더니 이렇게 엄지손가락 밑으로 내리면 저게 소문자 P 그런 느낌이라면서요. 저걸 왜 남겼을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언론사 포럼은 불참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거에 대한 해명을 하겠다, 의미를 말하겠다 이렇게까지는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긴 한데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캠프 선대위의 핵심 실무자, 뭐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제대로 하라고 경고를 보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당선시킬 때 큰 역할을 하신 분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고 네. 그에 이어서 2달 있다가 이준석 대표가 30대로서 정당 사상 최초로 대표가 되면서 큰 반전을 이루면서 이제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준석 대표는 실질적인 당대표고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 30대 이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뭔가 제대로 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점들이 역력히 보이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됐답니다. 이제 일단 세종 내려가는 일정과 관련해서는 실무자가 대표실에 상의를 하긴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일정이 공개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그걸 먼저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한 실수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대표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일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일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이 그 경중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수정 교수 문제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최대한 후보와 또 캠프의 핵심들이 이준석 대표를 설득하는 과정들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동시에 물론 이준석 대표도 자기가 반대 의사를 자꾸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자제를 해야겠습니다. 아마 일단 당 대표로서 또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으면 당연히 후보 측에서도 그 문제를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들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대표가 반대해도 우리는 그냥 간다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의견을 저렇게 표시한 건데, 저는 이준석 대표도 저런 식의 의사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이번부터 이제 선거 일정이 갑니다만, 네.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캠프의 전략과 의사소통과 실질적인 일정,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저런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최대한 그 존중을 해주는 이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한마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10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보면 너무 후보들을 괴롭힌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상대적으로 저는 그 소위 메이저 언론이라는 쪽은 윤석열 후보에게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건 좋은 조건인데 거꾸로. 그러니까 늘 그렇잖아요. 과하면 독이 되듯이. 때로 그 메이저 언론이 하는 사설, 쓰는 사설의 한마디가 이렇게 돌아놓고 보면 후보의 행동이나 국민의힘에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좀 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윤석열 후보가 캠프를 추스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저걸 너무 그 검찰총장이 검찰 지휘하듯이 일사불란하게 내 밑에 모여 이렇게 비추는 건 아마 매우 안 좋을 거다. 근데 지금 그렇게 비치고 있다. 네. 심지어 정치권에 저는 그분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의도 자르라고 하는 분과 공개적으로 권력 투쟁을 해서 이겼단 말이죠. 이게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긍정 요인이 되죠.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나이는 많으신데 이 구현하는 거 보면 그 기본소득이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들어가 있는 것도 김종인 위원장 작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걸 정면으로 박아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있는 그런 뭔가 상황을 읽는 유연함, 뭐 팩트 그대로 보고 대안을 내는 이런 게 민주당 입장으로선 껄끄러운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권력투쟁으로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장제원 의원, 김성태 의원 건을 보더라도 저분이 공정하면서 불공정의 대명사처럼 돼 있잖아요, 두 분이. 장제원 의원 아들은 뭡니까 그게. 음주운전에다가 그 운전자 바꿔치기에다가 경찰관 폭행에다가 그러고도 이 점 부분은 구속도 안 됐어요. 그러다 이번에 가까스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김성태 의원의 딸 취업 비리가 얼마나 나라를 흔들었는데 그거를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윤석열 후보를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분은 반대 정파에 대해서만 공정을 들이대고 자기가 쓸 사람에 대한 그런 취업 비리나 불공정은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먼저 본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최순실은 한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진중권 씨가 국힘 서포터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차질철 역할을 장제원 의원이 하고 있다 막 이러고요. 여의도에서 벌써 장순실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런데 최순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아닌가. 천공은 누구인가. 그리고 혹시 아내가 최순실인가. 뭐 이런 의혹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최순실이 하나였는데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최순실이 여럿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을 좀 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월 마지막 날이라서 외람된 질문이지만
BTS 팬이십니까? 네. 헤어스타일 색깔이 이렇게 아, 네, 보라색. 보라색이라서 네, 한 말씀 아미라고 안 드릴 생각하겠습니다.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마무리 이제 제얘기했는데. 윤석열 후보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그 측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최순실에 비하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과했나요?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